단 5분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워싱턴 출근길 지하철. 노인이 쓰러졌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죠. 그때 검은 머리의 여자가 뛰어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 완벽한 리듬.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대체 뭐지? 사흘 뒤 재회, 6개월 뒤 프러포즈, 그리고 외교관 집안의 아들이었던 제가 내린 선택. 아버지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결국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날 아침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알렉스 밀러, 그게 제 이름이죠. 워싱턴에서 태어나 외교관 아버지를 따라 세계 곳곳을 다녔어요. 런던, 파리, 도쿄까지. 덕분에 저는 세상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만했죠. 특히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는요.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몰랐어요. 기술 좀 빠르고 K-팝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단 5분 만에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어요. 출근길 지하철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 한 분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겁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랬죠.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인파가 갈라졌습니다. 검은 머리의 동양 여성 한 명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왔어요.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재킷을 벗어 노인의 머리 밑에 깔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저는 그 모습에 얼어붙었어요. 손끝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30회 가슴 압박, 2회 인공호흡.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치 기계처럼, 아니, 기계보다 더 정교하게요. 누가 912 불렀나요? 그녀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전혀 없었어요.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노인이 기침을 하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의사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털며 담담하게 대답했죠. 네, 응급의학과 의사예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게 감동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는지는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그 침착함, 그 정확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대체 그녀는 누구일까? 어디서 온 사람일까? 그리고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위험을 감수했을까? 하지만 저는 그녀의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운명은 참 이상한 겁니다. 단 사흘 뒤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그것도 제가 상상도 못한 곳에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제보건 포럼에 참석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부탁이었죠. 네트워킹이나 좀 해라.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발표자 명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이름이 제 시선을 붙잡았죠. 박지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 사람일까?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로 한 여성이 올라왔어요. 검은 머리, 침착한 눈빛. 맞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녀는 무대 위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명확했고 자료는 완벽했어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죠. 저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사흘 전 지하철에서 제가 말을 꺼내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때 그분이시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말 걸어주셨죠.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알렉스 밀러입니다.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박지윤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그녀가 악수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말했죠. 지우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워싱턴 연구소에 단기 연수를 온 거예요. 배울 게 많거든요. 저는 그 겸손함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이미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배우려 한다니. 점심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식사하실래요?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근처 레스토랑에 앉았어요. 저는 그날 지하철에서 일을 꺼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는데. 지우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누군가 쓰러지면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당연하다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요. 심폐소생술도 학교에서 배우고 응급 상황에서 서로 돕는 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배우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모든 한국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나요? 대부분은 알아요. 의무 교육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돕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기술만 빠른 나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나라였던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을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당신이 궁금해요, 알렉스 씨.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진짜 한국을 배워가기 시작했죠. 지훈과 가까워질수록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워싱턴 빈민가의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따라갔죠.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돈도 안 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환자의 혈압을 재며 대답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제가 필요해요. 그게 의사의 역할이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늘 이익을 따졌거든요. 그런데 지우는 달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죠. 요즘 자주 외출하는구나. 누구 만나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사예요. 박지훈이라는 분입니다.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국, 그 나라 사람,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제가 말을 잇자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알렉스, 너는 외교관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중요해. 한국,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은 나라 아니냐. 분단 국가에 불안정하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지, 그건 편견이에요.
한국은 이미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현실이다. 너 같은 외교관 자손이 그런 나라 사람과 어울리면 안 돼. 우리에게는 품격이 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품격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어서서 서재로 들어가셨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품격, 대체 무엇이 진짜 품격일까? 다음 날 저는 다시 지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한 노숙 청소년이 다친 손을 들고 왔죠. 지윤은 그 아이를 안치고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아프지? 조금만 참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치료를 마치고 지윤은 자기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심장 구조에 대한 책이야. 내가 생물학에 관심 있다고 했잖아. 지윤이 책을 건네며 말했어요. 청소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응, 꿈을 키워. 넌 할 수 있어. 지윤이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이런 게 아닐까. 가진 것을 나누고 희망을 주는 것. 아버지가 말하는 품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윤 씨,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제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게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야겠다고. 지윤 같은 사람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편견은 생각보다 깊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윤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녀를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알렉스, 너는 아직 어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품격 있는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 해. 지윤 씨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만하자.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도 알게 되더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다시 지윤과 함께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더 알고 싶었어요. 아니, 알아야만 했습니다. 진료소는 낡은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조명도 어두웠죠. 하지만 그곳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윤 선생님,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윤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약은 잘 드셨고요? 지윤이 물었죠. 덕분에 좋아졌어요. 선생님이 준 약 먹고 무릎 통증이 많이 나았어요. 할머니가 지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지윤은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증상을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병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료가 이어졌어요.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또 왔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지윤은 그를 앉혔습니다. 제임스, 요즘 잠은 얼마나 자요? 식사는 제대로 해요. 남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일자리를 못 구해서. 먹는 게 불규칙해요. 지윤은 진찰을 마치고 약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남성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걸로 오늘 저녁 꼭 드세요. 약만으로는 안 돼요. 제대로 먹어야 낫습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남성이 거절하려 하자 지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건강해지는 게 먼저예요. 다음 주에 또 보자고요. 지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죠. 남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우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환자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저는 지훈에게 물었어요. 왜 자기 돈까지 쓰면서 이런 일을 하세요? 지훈은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병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해요.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임스는 굶주림 때문에 두통이 온 거예요. 약만 줘서는 해결이 안 되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당신 돈인데. 돈은 다시 벌면 돼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지훈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씨, 진짜 귀족이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진 걸 나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걸 다시 돌려주는 사람. 그게 진짜 품격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던 품격은 껍데기였어요. 진짜 품격은 바로 여기, 이 낡은 진료소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진짜 귀족을 봤어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죠. 무슨 소리냐? 지훈 씨예요. 그녀는 자기 돈을 써가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돌봐요. 이게 진짜 품격 아닌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그냥 착한 거지, 품격과는 다르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아버지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훈과 시간을 보냈고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알렉스, 이거 봐라.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 CNN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워싱턴 도심에서 한 한국인 의사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거기에는 지훈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 옆에 무릎을 꿇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었고 지훈만이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박사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워싱턴 연구소에서 연수 중입니다. 그녀의 신속한 대처로 사고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도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셨죠.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지훈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일상이거든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상이라고요?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서로 돕는 법을 배워요. 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저 사람이 내가 만나는 그 한국 여자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박지훈 씨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인정하시다니. 다음 날 아버지의 동료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었죠. 그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로버트, 그 한국 의사 봤나? 정말 놀라운 사람이더군. 우리 미국 의사들도 배워야 할 것 같아.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요즘 대단하다더군. 응급 대처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다른 관료가 거들었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대화를 엿들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인성교육도 대단해. 서로 돕는 게 몸에 배어 있다니. 우리도 그런 교육을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 또 다른 관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알렉스, 앉아라. 저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너무 모르고 편견만 가졌던 것 같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좋다. 직접 그 나라를 보러 가자. 내가 틀렸는지 확인해 보겠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박지훈 씨에게 한국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해 봐라.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세요? 그래,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나라가 정말 내 말처럼 대단한지 확인하고 싶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기쁨에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진짜 한국을, 진짜 품격을 보여드릴 기회. 다음 날 저는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가족이 한국에 가고 싶대요.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지훈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제 나라를 보여드릴게요.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한 달 뒤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모두의 인생을 바꿀 여행이 시작된 거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설렜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셨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죠.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 가족은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 인식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렸어요. 저는 여권을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스캔하고 바로 통과됐죠. 로봇 안내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수화물은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배송됩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로봇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아보셨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수화물 찾는 곳도 완전 자동화였어요. 저는 앱에서 버튼만 눌렀습니다. 그러자 컨베이어 벨트에서 우리 짐이 자동으로 분류되어 나왔죠. 세관 검사도 AI가 처리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오셨어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죠. 공항이 정말 대단하네요.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서울로 가시죠. 지훈이 우리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전광판에는 실시간 교통정보가 떴죠. 저기 보이는 게 롯데타워예요. 555m,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죠.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타워를 바라보셨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는데도 도시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건물들, 다리 위의 조명들. 뉴욕보다 화려했습니다. 여기 밤에도 안전한가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물론이죠. 여성 혼자 밤에 걸어도 안전해요. CCTV가 곳곳에 있고 경찰 순찰도 자주 돌거든요. 지훈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명동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깨끗했어요. 쓰레기통도 많지 않은데 거리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각자 챙겨가요.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 문화거든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죠.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태블릿으로 주문했고 로봇이 음식을 날랐어요. 음식은 맛있었고 서비스는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정말 선진국이네요.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다음 날 지우는 우리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궁궐의 장엄함에 우리는 넋을 잃었어요. 600년의 역사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어머니가 감탄하셨죠. 우리는 역사를 소중히 여겨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강남을 둘러봤어요. 초고층 빌딩들, 최첨단 쇼핑몰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전통 사찰.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닌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 끝없이 이어지는 건물들. 그 광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가 전쟁을 겪은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야경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지훈이 우리를 자기 부모님 댁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아버지도 조금은 불편해 보이셨죠. 괜찮을까요? 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준비도 많이 하셨고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주택가로 향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조용한 분위기. 평화로웠습니다. 지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식 주택이었어요.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죠.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의 어머니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거실에는 한지로 만든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지훈의 아버지가 인사하셨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정식이었죠. 작은 접시들에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 색깔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분들인데 당연히 대접해야죠. 지훈의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졌죠. 국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이 좋으면 그게 인연이죠. 지훈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됐네요.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깨려는 용기죠. 이렇게 직접 오셨잖아요. 지훈의 아버지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아버지도 잔을 들으셨어요. 두 분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죠. 낯선 땅에서 혼자였을 때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 은혜를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윤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군요. 남을 돕는 법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받은 걸 돌려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지윤이가 워싱턴에서 봉사하는 것도 같은 이유죠. 지윤의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식사 중에 지윤의 어머니가 손수 과일을 깎아 건네셨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감동입니다. 어머니가 과일을 받으며 말씀하셨죠.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전통 찻잔에 담긴 녹차였어요. 향이 좋았습니다. 로버트 씨, 외교관이시라고 들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셨겠네요. 지윤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고백하셨죠. 이제 아셨으니 됐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큽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윤의 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으셨어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죠. 제가 평생 품격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살았나 봅니다. 진짜 품격은 태생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군요. 지윤 씨처럼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윤의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깨달으신 거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지윤 씨 같은 분이라면 저희도 기쁩니다. 어머니가 지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따뜻한 환대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경도 편견도 없는 그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스, 내가 옳았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그리고 지윤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윤은 우리를 한강 유람선에 초대했어요. 저녁 무렵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한강의 저녁 풍경은 환상적이었어요. 다리마다 불이 켜지고 강변의 건물들이 빛나기 시작했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네요. 어떠셨어요? 지윤이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죠. 아버지는 난간에 기대어 서 계셨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기술도, 문화도, 사람들도.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죠. 지윤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지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지윤이 몰래 준비한 거였죠.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빨강, 파랑, 금색.
한강 위로 불꽃이 반사되어 더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축하한다, 아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행복에 젖어 한강을 따라 유람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저는 지윤과 결혼했습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렸죠.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하기로요. 국제협력연구소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며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됐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 하며 유학을 왔죠. 왜 한국에 왔어요? 제가 한 유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인간미를 모두 가진 나라예요. 여기서 배우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변했어요. CNN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세계의 교과서가 되다라는 제목이었죠.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한국. 이제 그들은 기술, 문화, 인성교육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 그리고 서로 돕는 사람들. 그게 한국이었죠. 아버지도 변하셨어요. 이제는 한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나라지. 어느 날 저녁 저는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빛나는 불빛들, 끝없이 이어지는 건물들. 지훈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생각해요? 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하철에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 표정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놀란 얼굴이었죠.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저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행복해요, 알렉스. 저도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결국 진짜 미래의 나라에 왔구나.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발전한 나라. 여기가 바로 세계가 배워야 할 곳이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죠. 우리는 그렇게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기술과 인간미를 모두 가진 나라.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품격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한국은 그 마음을 가진 나라라는 걸.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깨고 사랑을 찾고 진짜 미래를 발견한 이야기. 워싱턴에서 온 남자, 알렉스 밀러의 이야기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깨고 사랑을 찾고 진짜 미래를 발견한 이야기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품격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워싱턴에서 온 남자, 알렉스 밀러.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제 집입니다. 당신도 편견을 깨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우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